최근 서민들에게 초고금리로 소액대출 후 원금과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서 협박을 일삼은 조직원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들이 받은 이자가 무려 최대 5,000%에 달했다고 하죠.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금리에도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은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싶은데요.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그 틈새를 파고 들어오는 불법 사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또 애청자분들 벌써 민법 천재 변호사님 출두하는 날이다 하시는데 정의용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아니 지금 5,000%라면은 소위 말해서 그 몇 배예요? 500배인가? 50배인가? 250배입니다. 250배. 법정 이자율이 20%로 지금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250%에 달하는 5,000%의 이자를 살인적인 이자를 부과하고 협박을 일삼았던 사채 조직원들이 최근에 검거되었는데요. 최근에 실제 이 사채 조직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가 한 언론 매체에 자신의 피해 사례를 밝힌 것이 있어서 화제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빌렸는데 이것이 불어나서 7억 원이 된 케이스였는데요. 7억이요? 20만 원 빌리고 7억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20만 원을 다음 주까지 15만 원의 이자를 붙여서 35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만 원이 이제 없어서 돈을 빌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35만 원을 변제하기란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힘든 경우였던 것 같은데요. 이자는 시간당 연체율로 붙기 시작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하고요. 변제를 하지 못하자 다른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해당 사채업자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려서 자신들에게 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사채를 또 권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채 돌려막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변제를 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빌렸던 사채업자가 15곳 이상으로 불어나는 상황이 직면하게 되었고 20만 원을 빌린 돈은 원금 3억과 이자 4억을 합쳐서 7억 원 이상의 돈으로 불어난 케이스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녀가 아파서 돈을 빌려야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또 악용해서 아이의 사진을 보내 뭐 죽여버린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그 협박까지 일삼는 아주 악질적인 행태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네. 진짜. 예. 근데 저렇게 잡혀 들어가면 몇 년 삽니까, 보통? 뭐 그것은 이제 혐의나 범죄의 그 액수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요. 쟤들도 돈 많으니까 또 빵빵한 또 로펌에서 또 변호사 센 분들도 붙이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마 달게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처벌을 받죠, 당연히. 예. 근데 이게 한 사례일 뿐이고 지금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연령, 뭐 직업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자 압박에 뭐 암이 걸린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됐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지금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피해자들을 살펴보니까 20, 30대의 취업준비생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가정주부들의 케이스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타겟이 되었던 건데 이들을 상대로 소액 그리고 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법정 이자율인 20%의 250배인 5,000% 이상의 고리를 받아온 것입니다. 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25만 원을 빌렸던 50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후에 1억 5천만 원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30대 피해자 같은 경우에 15만 원을 빌렸는데 1개월 후에 상환액이 5천만 원이 되었고 40대 피해자 같은 경우에 40만 원을 빌렸더니 1년 후에 6억 9천만 원으로 늘어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협박을 일삼아 왔다고 하는데요. 대출 시 제출한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의 신상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 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5만 원을 빌렸더니 4개월 뒤에 1억 3천만 원으로 돈이 불어나면서 이런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자살 시도를 하는 등 굉장히 심한 고통과 정신적 압박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듣는 순간에 황당할 수밖에 없고 그냥 뭐 속에 불이 올라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안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금 이번에 붙잡힌 사채업 조직원들이 뭐 소위 뭐 강 실장 조직이라던데 전국 상대로 뭐 사채 운영 규모가 한 1,000억 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명도 쓰고 점조직 형태다.
우리가 좀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변호사님. 네, 네. 이번에 붙잡힌 사채업 조직원들 일명 강실장 조직원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들 조직 같은 경우는 점조직 활동을 하면서 일명 꼬리 자르기죠. 허위 자백을 시키는 방식으로 조직의 새를 키워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대출 희망자에게 광고를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콜팀, 그리고 대출 희망자들을 면담하는 면담팀, 자금수금팀, 수익금 인출 전담팀 등 각자의 역할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행동 광령에 따라 움직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대포 차량을 이용해서 조직원들 간에도 서로 대면하지 않고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하면서 사무실도 수시로 옮기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범죄 조직 같은 경우에는 덜미를 잡히더라도 전체 조직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꼬리 자르기가 가능한 것인데요. 그렇겠죠. 또 수사망이 좁혀오면 하위 조직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시켜주는 등 허위 자백을 유도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들 조직은 점점 확장되면서 조직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등 합숙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소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받았다라는 건데 그럼 그 돈을 도대체 어디에 썼나요? 네, 뭐 특별한 경우에 뭐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뭐 밝혀지면 좋겠지만 예. 결국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서울시의 월세 뭐 1,800만 원짜리 월세에 거주하면서 람보르기니와 같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명품을 소비하는데 대부분의 범죄 수익금을 소비했다라고 지금 수사 기관에서는 밝힌 것 같습니다. 악질이네요. 예. 자, 뭐 이제 대출하면서 이제 가족 지인 연락처 받는다고 뭐 한 10명 가까운 연락처 내놓으라 한다는데 그럼 20만 원을 빌리나 뭐 30만 원을 빌리나 똑같이 그런 행태를 할 것 같습니다만 이거 법적으로 하기야 뭐 지금 이 사안에 법적으로 문제되나 안 되나를 따지는 자체가 우습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피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들이 악질적인 행태인 이유는요. 네. 결국에 돈을 빌려주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채무자의 개인 정보와 채무자 가족과 지인들의 개인 정보만 요구받았다는 것입니다. 아하. 네. 이렇게 대출 시에 그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자신들의 지인을 포함해서 10개 이상의 연락처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피해자들이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을 이용해서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가족들 몰래 사채를 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뭐 이혼을 당하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용해서 뭐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굉장한 심각한 협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들은 결국 이렇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대가를 팔고 다른 곳에 판다거나 아니면 해당 개인 정보를 유출시킴으로써 또 다른 피해 대상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네, 뭐 사실 10만 원, 20만 원 뭐 누구한테는 좀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생활비가 급한데도 이제 뭐 1금융, 2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진짜 급박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뭐 카드사도 이제 고신용자들 위주로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저신용자분들은 이렇게까지 상황이 좀 내몰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기준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신용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출 사고가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카드사라든지 저축은행에서는 신규 대출을 꺼려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네. 실제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 점수가 600점 이하인 자들에게는 신용대출을 신규로 내주고 있는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카드 업계도 마찬가지인데 신용점수 700점 이하의 차주 대상으로는 카드론 대출을 꺼리고 있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신용 점수가 600점 이하이면 카드 회사에서나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점점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대부업체 관련해서는 뭐 광고가 이렇게 쑥 줄어든 거 보니까 그쪽 업계도 만만찮은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변호사님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요즘 이 불법 금융 광고가 이렇게 늘고 있던데 마치 무슨 뭐 광고 보다 보면 정부가 제공한 대출인 것처럼 자 요거 우리 좀 어떻게 구분하는 좀 지혜를 주시죠.
네, 불법 대부업체들이 네. 광고를 통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를 사칭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뭐 태극마크라든지 청와대 마크를 사용해서 마치 공공기관의 금융 상품인 것처럼 보여드리기도 하는데요. 불법 금융관계 유형이 다양해지고 진흥화되고 있는 만큼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 금융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예. 정부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콜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불법 금융에 빠지면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불법 사채업자들로 하여금 돈을 빌린 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고리의 이자와 예. 협박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들을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경찰에 즉각적으로 신고하신다거나 금감원에 신고하시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예. 많은데요. 만약에 피해가 예상된다거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하시면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즉각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고리의 이자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무효이기 때문에 네. 해당 방법들을 빨리 강구하시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폐해지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